퇴직을 앞두던 그날 아침, 제 마음은 오래된 의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가벼웠습니다. 3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날을 일무라는 이름으로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출근길 만원 버스를 타고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하나씩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책상 옆에는 늘 커피잔이 있었지만 커피의 맛을 음미할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마신다기보다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급하게 삼키고 다시 업무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달려온 세월 끝에 마침내 맞이한 퇴직이라는 단어. 제 머릿속에는 퇴직 이후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굳이 양복을 챙겨 입을 필요도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불합리한 민원에 억지로 미소 지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제 심장은 설레듯 두근거렸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저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묘한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공허함이라는 게 아마 이런 걸까요?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퇴직 후 첫날,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에 맞춰 눈이 번쩍 떠졌고 몸은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의 평화는 그야말로 작은 축복 같았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노후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제 이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문에 집중하고 있던 제 뒤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출근 안 한다고 그냥 다 놓아버린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저 신문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 모습이 아내의 눈에는 게으름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남편이 붙어 있으니 낯설겠지. 당연히 어색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신문 좀 보려고. 이제 시간이 많잖아.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편한 마음을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평생 아침이면 출근하던 남편이 이제 집에 있으니 생활의 리듬이 깨진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집안일이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돌렸습니다. 빨래를 개어 정리했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닦아 말려두었습니다. 작은 전구가 나가면 동네 철물점에 들러 전구를 사와 직접 갈아 끼우기도 했죠. 이제야말로 가정의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내는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빨래 갠 거라고 한 거야? 다시 해. 구겨져 있잖아. 장 봐왔다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아무거나 집어왔어? 청소기 돌렸다면서 여기 머리카락이 그대로인데 이건 안 보여?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박과 잔소리만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직장에서 상사의 지적을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집에서 아내의 지적을 견뎌야 하는 건가 싶었죠. 퇴직 후 달라질 줄 알았던 노후의 삶이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근무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서글펐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떠나고 쇼핑을 하며 활발히 생활했습니다. 브런치 카페에서 지인들과 웃음꽃을 피우는 사진이 SNS에 가득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아내는 마치 제2의 청춘을 맞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 순간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뭐 하러 따라와?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에게 저는 그저 끼어들면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보았지만 화면, 속 웃음은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였지만 그것을 털어놓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이어온 아내의 인간관계가 있을 테지. 갑자기 내가 끼어들면 어색하겠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이라도, 정말 가끔이라도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쯤 해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퇴직하면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도 많이 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손잡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건 결국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겹다. 나도 지쳤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정도는 스스로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식사는 생각도 안 해도 되니깐 말이야. 저는 젓가락을 들고 멈칫했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 제 말문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만 같았어요. 차라리 아내가 외출한 시간이 더 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치우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예전부터 저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마음껏 강가에 나가 낚시줄을 들이우며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야. 돈 들어가는 취미 생활도 많은데 굳이 낚시를 해야 해? 낚싯대를 꺼낼 때마다 아내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웠고 결국 낚싯대는 다시 창고, 구석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단지 퇴직 후 더 많은 여유와 더 많은 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와 저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져만 갔습니다. 존중 대신 무시는 늘어났고 대화 대신 지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을 느꼈습니다. 이 노후가, 이 결혼 생활이 과연 내가 꿈꾸던 모습이 맞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아직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앞으로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큰 균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퇴직 후의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의 균열은 넓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순간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저녁 자리였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귀여운 손주까지 와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평소에는 아내와 단둘이 지내면서 대화도 거의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딸이 직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반찬과 제가 도운 몇 가지 요리가 놓여 있었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일부러 청소도 하고 그릇도 닦으며 기분 좋게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화목한 시간이 되자 웃으면서 밥 먹고 오랜만에 좋은 추억을 쌓자. 손주가 도착하자마자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고, 딸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잘 지내셨죠?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다. 요즘도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꺼내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직장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맞춰 주었죠. 식탁 위에는 웃음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연금만 축 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숟가락 소리가 뚝 하고 멈췄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황급히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오직 아내의 말만 또렷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때 손주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저는 순간적으로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려 제대로 웃지도 못했습니다. 손주의 눈에는 의아함과 순수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지만 그 질문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저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젊음을 다 바쳤고, 수많은 날을 악착같이 버텨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단 말인가.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조금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늙은이처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뭔가 뜨겁고 아린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내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온 시간,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온 제 자존심,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일찍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손주가 집을 나서면서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의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집에서 빈둥거리는 늙은이. 저는 눈을 감아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걸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그 질문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동안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관리해왔던 저축, 그리고 제 연금 내역,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재산을 절반 나눈다고 치면 제 손에 남는 건 얼마나 될까? 원룸 하나는 얻을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머릿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눈 뒤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맞춰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처럼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면 가진 건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다.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저는 그날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내려놓고라도 제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후 아내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친구들과 전화로 웃고 떠드는 모습. 그 활력 속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밥은 미리 안 해놨어.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설거지든 뭐든 다 스스로 해봐.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모습에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저를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혼. 그 길만이 제 존엄과 자유를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떠난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입술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박과 무시가 일상이 됐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 모두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그렇다면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 몫이 됩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치밀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거주할 곳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전셋집을 알아두시면 수월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고민해 두셔야 하고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며칠 후 부동산을 찾아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6평 남짓한 방, 낡은 에어컨과 작은 주방, 그리고 좁은 화장실이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이다. 그동안 아내의 시선과 잔소리 속에 갇혀있던 제 일상이 한순간에 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낡은 책상을 두고 작은 옷장을 놓고 제 손으로 직접 커튼을 달았습니다. 허전했지만 묘하게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늘 도맡아 해오던 집안일들이 제 앞에 하나하나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딸이 찾아와 간단히 살림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세탁기는 이렇게 코스를 맞추고 세제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결국 세탁기를 잘못 돌려
옷감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물을 맞추지 못해 죽처럼 질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딱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제 손에 달려 있었죠. 딸이 당부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란은 끓는 물에 넣어야 돼요. 하지만 그대로 해봤다가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소기도 처음엔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집이 작으니 대충 쓸어도 될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금세 답답해졌습니다. 냉장고 관리도 낯설었습니다. 깜빡이 잊고 방치한 채소가 시들어버려 낭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서툼 속에서 저는 묘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빨래를 잘못 돌려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한 날,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호되게 혼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웃으며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구박 속에서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라는 말이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지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가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일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짜리 단순 업무. 67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처음에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늦은 밤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 피곤한 얼굴로 맥주 한 캔 집어가는 직장인, 가끔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 아저씨, 요즘 자주 보이네요. 새로 오셨어요? 젊은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올 때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가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고생 많으세요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얻은 작은 수입을 제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포기했던 취미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미뤄왔던 기타를 배웠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줄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가락이 아파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지만 아무도 돈 아깝다,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고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시작한 서예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반듯한 글씨를 쓰는 시간은 제 영혼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SNS 활용법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좋아요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졌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댓글을 받으면 하루 종일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분할하고 나니 여유,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학원비를 낼 때도 서예 용품을 살 때도 아무도 그 돈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치킨 한 마리를 시켜 혼자 먹을 때도 그것이 제 선택이라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신경 쓰게 된 부분은 건강 관리였습니다. 아내가 챙겨주던 것들을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제가 하고 약도 제가 챙겨 먹고 정기 검진 스케줄도 제가 관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오히려 제 몸 상태를 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어디 가냐고 묻는 게 부담스러워 집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산책하다 보면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 소소한 만남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내와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제가 이러다 말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게 되자 결국 재산 분할에 집중했습니다. 집은 반반, 저축도 반반, 연금도 반반. 40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저와 따로 만날 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엄마는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버지는 아버지 삶 즐기세요. 자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손주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더 많은 장난을 치고 더 많은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들려주세요. 서툰 연주였지만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이 제게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봐도 괜찮았습니다.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새벽 편의점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간단히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변화가 크고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후회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더 큽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사 들어올 때는 벽지가 낡아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집이 제 삶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도, 좁은 부엌에서 끓여내는 라면 한 그릇도 저에게는 소중한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옷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잡으려고 좁은 베란다에서 허둥대다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혼자 피식 웃으며 다음엔 집게를 더 단단히 집어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서툴고 실수투성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진짜 배움을 얻었습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 그것은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야간 편의점 일은 여전히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를 조금 보태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상이자 소중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저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에 서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익숙한 얼굴로 다가와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가끔은 대학생이 도시락을 사면서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늦게 퇴근한 직장인이 오늘 하루도 끝났네요라며 소주 한 병을 집어들기도 합니다. 그 작은 대화들이 제게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단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이 일이 사회와의 연결, 그리고 존재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타 실력도 꽤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줄을 누르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중가요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발표회에서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 청중의 박수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삐뚤빼뚤하던 글씨가 조금씩 반듯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제 호흡도 차분해졌습니다. 인내, 자유, 새로운 시작 같은 단어를 쓸 때마다 제 삶의 새로운 장을 기록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몇 장과 짧은 글을 올리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라면 대신 김치찌개에 도전했습니다. 퇴근길, 새벽 공기가 생각보다 상쾌하네요. 처음에는 좋아요. 한두 개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팔로워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남편과 갈등 끝에 혼자 살고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예전에는 집을 팔고 절반으로 나누었기에 가진 재산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쓰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기타 학원비를 낼 때, 서예 용품을 살 때 아무도 돈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치킨 하나를 사 먹어도 그건 오롯이 제 선택이었고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인지 소화가 잘 되고 밤에는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제게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 같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혼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을 때만 만났지만 이제는 따로 만나면서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하다. 다행이에요.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이들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배우는 하나의 본보기가 된 듯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들려주세요. 제가 서툴게 연주하면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치고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손주의 환한 웃음은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듯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제 삶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요리, 청소, 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술은 독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67세의 나이에 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자유는 커졌습니다. 존중 없는 삶 대신 존엄과 선택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여러분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생 하이킥, 여러분의 두 번째 하이킥을 응원합니다.